TV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서영석의 타임라인. 이제는 뉴스메이커와 만나시겠습니다. 차기 전투기 선정이 유력해진 사일런트 이글의 성능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탈락이 유력한 유로파이터가 재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사일런트 이글은 노후 기종이며 유로파이터는 성능을 검증받았다는 이야기인데요. 하지만 유로파이터는 방위사업청의 부적격 판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유로파이터로의 선정을 주장하는 예비역 공군 중령인 군사평론가 김성전 씨와 만납니다. 김성전 평론가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그냥 선생으로 호칭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사업과 관련해서요. 네. 우리 김성전 선생은 박근혜 대통령 아버지 무덤에 침을 뱉지 말라라는 요지의 칼럼을 저희 국민TV 뉴스에 기고하시기도 했는데요. 네. 그동안 한국 정부가 추진했던 차세대 전투기 사업과 관련된 역사를 말씀해 주셨는데 간단히 좀 요약 좀 해 주시죠. 네, 우선 그동안의 그 차세대 전투기 사업하면 크게 그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F-16, F-18에서 F-16으로 바뀌었고, 네. 그 다음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이제 라팔과 F-15K가 붙어서 이제 결국 F-15K로 갔던 사례들만 가지고 주로 얘기가 되어 왔는데, 네. 저의 경우는 사실 이제 이번 그 칼럼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박정희 대통령 시절 1960년대 당시에 그 F-4 팬통기 도입의 역사가 반드시 조명되어야 된다고 제가 주장하는 겁니다. 네.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그 현재 박근혜 정부 입장에서 네. 아버지가 이제 그 전력 증강 사업에 그 팬톰이라는 걸 도입을 하면서 네. 주었던 메시지가 있습니다. 네. 그거를 조명을 해야 이번 그 차세대 전투기 사업을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실수를 하지 않는다고 보고요. 이제 F-18에서 이제 F-16으로 바뀌는 거는 잘 아시다시피 노태우 대통령이 그 당시에 정용우 공군 참모총장을 강제로 입원시키고 강제로 전역을 시키면서 그 이임식도 없이 그냥 쫓아내면서 그 항공기 기종을 이제 F-18에서 F-16으로 바꿨고, 그다음에 F-15K의 경우는 당시 이제 그거를 실무 총괄을 했던 그 조주영 대령이란 분을 결국 이제 그 KBS, MBC, 월간 조선과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그 당시에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래 가지고 그 강제로 구속시키고 이제 수사를 하면서 나중에 이제 중간에 그 라팔 측으로부터 그 약간의 돈을 받았다는 이제 것도 그것으로 해서 그 양반을 이제 구속시키면서 결국 F-15K로 간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제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박근혜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 그동안 실패했던 그 FX 사업에 대해서 잘 연구를 하고 또 그동안 조명받지 못했던 아버지가 한국 공군의 방위성금 헌납기라는 걸 통해서 줬던 부분을 연구해야만 이번 문제를 잘 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차세대 전투기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F-16, F-15K가 모두 미국에게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무리한 일을 해왔었는데, 네. 박정희 대통령은 F-4 팬텀을 도입하면서 나름대로 그런 외압과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기종을 선정했으니까 박근혜 정부도 그런 아버지의 뜻을 따라라 그런 취지로 요약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번 사업과 관련해서 이 대상 기종 3개가 갖고 있는 문제점 지금까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우리 김성전 선생의 시각에서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그래서 우선 그 가장 이제 공군이 하려고 했고 또 정부가 처음에 이제 이명박 정부가 특히 밀어붙이려고 했던 그 F-35의 경우는 우선 개발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재로선 이 가격을 누구도 산정할 수도 없고 또 성능 자체도 현재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발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그 주목해야 될 사실은 미 의회 우리가 이제 전투기 조종사 출신으로 알고 대통령 한때 후보까지 됐던 맥케인 상원 의원이 줄기차게 F-35 사업의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F-35가 엄청난 비용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집 성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둘째 이제 F-15 사일런트 이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이거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있지 않고 그 김종대 편집장이 지적했다시피 현용화되는 비행기가 없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그 F-16을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타고 이런 비행기다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건데 결국 이건 뭐냐면 현대전은 물론이고 미래전에서도 사용할 수 없는 아주 오래된 개념의 비행기를 약간 바꾸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뭐 그 쉽게 말하면 엄청난 고비용으로 그 싼 비행기를 사오게 됨으로 해서 일종의 바가지를 쓴다고 보면 아마 그게 적절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더 큰 문제는 이제 이번에 방사청의 태도는 결국 보잉하고 과거 김대중 정부 때 F-15K를 할 때 실무자를 구속시키면서 이제 입을 닫게 만들어 버리니까 보잉이 그때부터는 뭐 협상할 이유가 없죠. 뭐 가만히 있어도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얻어냈다는 거고 이제 유럽 파이터의 단점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기존에 이제 미국 무기 체계를 우리가 쓰고 있고 스텔스기능이 없다는 것인데 이것은 사실 그 전문적인 그걸 이제 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런 결국 이제 뭐 이것은 아주 정치적인 문제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보잉의 그 한국 정부에 대한 로비 능력이 완전히 구닥다리 무기를 우리 차세대 전투기로 사게 만들었다. 그런 식으로 봐도 무리는 없겠네요. 아니죠. 그거는 보잉의 그 로비 능력이 아니고 한국 정부가 그동안 F-35를 무리하게 추진을 해왔던 거죠. 그 해오는데 F-35가 현재 뭐 여러 가지 문제점에 이제 도달하다 보니까 안 되니까 이제 그것을 미국 무기 중에 또 선택을 해주려니까 결국 보잉으로 가야 되는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로키드 마틴이나 정부 측에서 한때 주장한 게 일본이 F-35를 가는데 왜 우리는 못 가느냐 이제 이 논리였는데 일본이 F-35를 하는 방법하고 우리하고는 다릅니다. 김종대 편집장도 잘 지적을 해줬지만 그 일본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F-35라는 이제 그 플랫폼하고 기본 형태는 같이 쓰지만은 일본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전혀 새로운 비행기를 사실 창조한다고 보시는 게 옳고요. 일본은 자체 개발에 가깝죠. 그렇죠. 자체 개발에 가깝고 우리는 뭐냐면 미국에서부터 무기를 직구입하기 때문에 완성돼서 사온다 하더라도 그것이 일본이 보유하는 F-35하고는 전혀 다른 비행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유로파이터의 탈락은 결국은 아까도 정치적인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을 좀 더 부연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그게 이제 미국 봐주기에 이제 일환이라고 보여지는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이제 그 유로파이터가 이제 문제라고 하는 부분들을 제가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첫째는 한미 동맹의 문제하고 무기 체계 호환성 때문에 이제 F-15 사일런트 이글로 가는 게 이제 바람직하다는 이런 논리를 내세우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첫째 한미 동맹의 문제는 분명히 이제 일시적으로는 안 좋아지는 것은 분명할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게 지속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유럽 파이터의 경우에 이제 유럽 그 항공 방위 우주 연합이라고 하는 EADS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EADS는 잘 아시다시피 독일, 영국, 스페인, 이태리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고 프랑스도 이제 포함이 돼 있죠. 그렇게 되는데 이제 이 EADS의 지분이 사실은 43% 정도로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57%라고 이게 프로테이징 약간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영국의 BAE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잘 아시다시피 미국은 이제 영국이라는 것은 뭐 굉장히 엄청난 동맹이거든요. 사실 이제 영국이나 이런 또 동맹들 입장에서 그걸 갖다가 우리가 채택을 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그걸로 인해서 한국에 불이익을 준다 그러면 그것은 바람직하지도 못하고 이런 영국이나 이런 국가들이 또 결국은 미국에 대해서 미국이 신뢰를 스스로 깎아먹는 거기 때문에 한국이 그걸 대해서 미리 겁먹을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무기체제 호환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분들은 정말 모르는 문외한들이 만들어낸 이 허구의 개념입니다. 전투기라는 건 이제 수많은 부품들로 구성이 되는데 같은 비행기라 그래도 부품을 미국에 혼용되는 뭐 라디오라든가 전자장비 등에 공유해서 쓰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가지고 마치도 그 호환이 안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소위 전문가 그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일반인들 상대로 거짓말을 하는 거고 예를 단적으로 하나 드리면 사실 그 엔진에서 가장 중요한 부품이 이제 엔진인데요. 비행기에서. 비행기에서 엔진인데 예를 들어서 여객기 같은 경우에는 롤스로이스의 엔진과
제너럴 일렉트릭의 엔진과 그 프렛 휘트니사의 엔진을 그냥 갖다가 장착해서 이렇게 씁니다. 네. 어떤 거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한국이 쓰는 F-15K는 미 공군이 F-15에서 사용하는 프렛 휘트니 엔진을 쓰지 않았고 네. 김대중만 들으면서 G 엔진을 바꿔버렸습니다. 제너럴 일렉트릭.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부품이라는 건 얼마든지 바꿔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그동안 공군이라든가 전문가들이 일반인들이 잘 모른다 그래가지고 엄청난 거짓말을 해온 거죠. 네. 이게 뭐 요약하면 유로파이터를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근데, 일부 부품을 네. 호환적인 걸로 다 바꿔버리면 되기 때문에 네. 그것은 또 비행기들은 또 그렇게 씁니다. 네. 뭐 그거는 문제가 안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그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스텔스 기능에 대한 부분인데 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제 그 F-35의 관계자들이 이제 저하고 만났다가 아주 혼이 났는데 네. 예를 들면 뭐냐면 지금 많은 그 뭐 군사 매니아들 특히 일부 뭐 전문가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종편에서 말도 안 되는 헛소리 좀 떠들고 있는데 바로 이 스텔스 기능이라는 것이 아직 만능이 아닙니다. 네. 스텔스 기능을 그 주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그 스텔스 도료를 사용해 가지고 이제 소위 전자파를 흡수해 버리는 이제 방식 하나하고 네. 또 한 가지는 레이더의 반사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표면에 이렇게 각도를 이렇게 조절해 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때문에 사실은 이 비행기가 엄청난 약점을 갖는다는 겁니다. 아, 스텔스 기능을 갖자면은 또 항공기로서는 예. 큰 취약점을 갖는다는 취약점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로 뭐냐면 그 스텔스 도료가 엄청나게 고가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스텔스 도료는 엄청난 또 부식성이 있습니다. 아, 잘 그리고 썩는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기포를 이제 공중에 비행하고 오게 되면 기포를 형성시키기 때문에 이로 인해 가지고 그 탑재된 전자장비의 성능을 굉장히 저하시키고 네. 또 뭐 안전장치 심지어 이 그 캐노피라 그러는데 이 조종사들이 그 타고 내리는 그 뚜껑이 네. 열리지 않아 가지고 뭐 애를 먹는다거나 이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그 미국에서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비행 안전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고 있고 환경 오염 등 엄청난 문제점이 있고 네. 또 항공기 가동률을 이제 이러한 것 때문에 가동률이 20% 이하로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사시에 우리가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비행기가 10대 있는데 2대밖에 가동을 못한다 그러면은 네. 아직도 이 스텔스는 엄청나게 발전을 시켜야 되고 그래서 미 의회에서는 이 부식 방지 프로그램을 해갖고 F-22와 F-35에 엄청난 예상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네. 스텔스 기능에 대해서 회의적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레이더 두 개 기종에 공통적으로 해당이 되는데 네. 레이더 반사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설계의 각 개념을 갖다 적용하다 보니까 네. 그 모든 또 탑재 무장을 내부에다가 실어야 되고 그 각도로 인해서 연료 탑재량이 떨어지고 무장 탑재량이 떨어지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되면 실전에서 사용하는데 그 얻어지는 이득보다 손실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네. 특히 F-15 그 사일런트 이글의 경우에는 원천 설계 자체가 스텔스 기능을 감안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서 그 스텔스 기능을 갖추게 하려다 보니까 성능이 안 되고 그리고 이제 꼬리 같은 데 이렇게 각을 죽여줘야 되는데 네. 보잉도 이제 그거 하다 보니까 뭐 비행이 너무 들어가고 그걸 하다 보면은 뭐 이게 사업 기간을 맞출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바꿨는데 방사청은 그 부분은 그 사실 저 유로파이터가 제안한 것보다 엄청난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갖다가 통과시키고 유로파이터를 주겠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큰 문제이고 그동안 전문가라고 떠들던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한마디로 사이비 전문가고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함부로 짓거리는 겁니다. 그런 그 딴 데 자료가 아니고 미 의회에서 나온 자료들을 갖다가 살펴보면 이러한 문제점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 김성년 선생의 말씀을 들어보면 결국은 유로파이터가 셋 중에서 제일 낫다는 얘기인데요. 그럼 유로파이터가 그런 그 약점에도 불구하고 좋은 이유가 뭐죠? 그 첫째 이제 우선 그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지금 차세대 전투기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네. 앞으로 한 15년 후가 되면 또 차세대 전투기 사업을 또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F-35가 됐든 F-15 사일런트 이글이 됐건 두 개는 하나는 뭐 너무 낡은 비행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에 쓰기에는 어려운 비행기고 네. F-35의 경우는 아직 개발 자체가 안 된 비행기이기 때문에 네. 정말 개발이 완전히 끝나고 그 15년, 20년 후에 가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보고 네. 그 다음에 그 유로파이터가 이제 유리한 거는 특히 이제 그 저는 첫째 그 KF-X 한국형 전투기 사업을 하는데 굉장히 그 좋은 조건을 제시했다는 겁니다. 첫째 뭐냐면 6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한국에서 생산하고 또 기술 이전을 해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기사에서도 이미 언급했다시피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미국에서 그 해군 전투함을 개발하는데 도움을 주지 않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제 배는 현대중공업에서 만들고 네. 이제 뭐 포는 이태리나 뭐 이런 또 화력제어계통은 뭐 네덜란드나 이런 데서 사다가 이제 좋다는 것들을 조합을 해서 처음에 이제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지만은 네. 그게 이제 어느 날 정말 그 서해 충돌에서 엄청난 위력을 발휘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외국에 수출도 지금 하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왕 지금 그 항공산업도 발전시켜야 하고 네. 한다 그러면은 조건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당연히 2조를 투자해주고 또 우리가 그 항공산업 발전시킨 거를 그 여객기 생산하는데 부품도 많이 그 옵셋으로 우리가 납품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러면은 네.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네. 특히 이제 그 이런 거 관련해서 민간 항공 여객기의 예를 제가 한번 잠깐 들어드릴게요. 네. 사실 이제 여객기 분야에서 그동안 고잉에 일방적으로 그 에어버스가 눌려왔었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와가지고 그 전 세계 항공사의 대세가 에어버스입니다. 네. 지금 보잉은 비행기를 팔아먹을 기종이 없습니다. 네. 그게 왜 그런 현상이 생겼냐면 네. 보잉은 그동안에 상대적으로 비싸고 성능이 좋은 여객기들만을 이제 고집을 해왔습니다. 네. 그런 데 비해서 이제 에어버스는 상대적으로 성능은 약간 떨어지고 약하지만은 네. 매우 저렴하고 연료 사용을 최소화하고 친환경적인 쪽으로 갔죠. 네. 그리고 유지 비용이 적은 방향으로 갔고 네. 또 이제 기종별로 그 조종석 시스템을 이제 그 항공기는 이제 기종별로 면허증이 다 다릅니다. 일반 차하고 다릅니다. 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통합해서 운영을 함으로 해갖고 조종사들이 전환하고 이제 교육하는데 교육기간과 비용을 엄청나게 줄여줬습니다. 네. 이런 걸 적용하다 보니까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에어버스가 전 세계 시장을 석권해버렸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우리가 국민들이나 공군이 좀 꼭 알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네. 오늘날의 에어버스가 있도록 해준 사람이 다름이 아닌 한국의 대한항공의 선대 회장인 조중훈 회장이었다는 게 이제 네, 굉장히 네, 중요한 네. 함의를 갖습니다. 네. 조중훈 회장께서 전 세계에서 아무도 사주지 않는 에어버스 300이라는 기종을 아주 싸게 좋은 조건에 구입해다가 네. 운영을 하면서 이제 그 문제점을 계속 그 프랑스 쪽에 주면서 그 개선을 시켜준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랑스로부터 뭐 최고 훈장을 받고 지금 대한항공은 에어버스로부터 굉장히 좋은 조건을 얻어내고 항공기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에어버스의 경우처럼 유로파이터를 구입하면은 우리에게 훨씬 더 좋다 그런 취지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그 과거 이제 우리 그 해군 전투함을 발전시키는 과정을 예. 똑같이 적용을 해본다 그러면은 우리가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기회인데 지금 일부에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논리로 그 미국 무기 밀어주기를 형태를 가는데 저는 뭐냐면 좋다. 미국 무기가 가더라도 협상은 제대로 해가지고 좋은 조건을 얻어내야 되는데 우리가 바가지를 써서 되겠습니까? 이 국민 세금을 그렇죠? 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모자라는 느낌이네요. 예. 지금까지 유로파이터 그리고 미국제 비행기를 놓고 벌이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군사평론가 그리고 공군 예비역 중령 출신인 김성전 선생과 얘기를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